안녕하세요. 부자발전소입니다. 한 달 사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다시 20% 넘게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19일 장중 9,385.59를 찍었던 지수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6,500대까지 밀려났습니다. 하루에 9% 가까이 빠지면서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합치면 올해만 30번 넘게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거래소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연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준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한 해 기록마저 반년 만에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런데 정작 이번 사태를 깊게 분석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결론은 다릅니다. JP모간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제 벌어들이는 돈의 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으로 지목된 건 실적이 아니라 레버리지, 즉 빚으로 부풀려진 투자 구조가 한꺼번에 풀리는 디레버리징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해서 지수를 이렇게까지 흔들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발단부터 짚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세의 후반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하루 수익률 기준으로 2배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겁니다. 기초 종목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로 상장돼 진입장벽이 낮았고 여기에 소외되기 싫은 심리까지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상품에 유입된 거래대금은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4개가 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일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배율 추종 상품의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2배 수익률을 매일 새로 맞추기 위해서는 리밸런싱이라는 조정 작업이 필수입니다. 기초 자산이 오르면 추가로 사들이고 내리면 추가로 팔아내야 목표 배율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 물량 자체가 시장에는 그대로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지수가 오를 땐 매수세를 더해 상승을 가속하고 지수가 꺾이는 순간에는 매도세를 더해 하락을 가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수가 급락했던 어느 거래일에는 운용사들이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하루 만에 9조 2천억 원어치를 기계적으로 팔아치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방향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품인 셈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즉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자금이 겹쳤습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담보유지 비율을 채우지 못해 반대매매, 다시 말해 증권사의 강제 매도를 당합니다. 올해 하루 반대매매 금액이 1,000억 원을 넘긴 날이 총 6번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번이 바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5월 27일 이후에 몰려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된 하루 반대매매 금액은 1,7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수가 흔들리면 레버리지 ETF가 리밸런싱 물량을 던지고 그 충격으로 신용거래 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하고 그 매도 물량이 다시 지수를 흔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수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 외국계 펀드는 내부적으로 정해둔 종목별 비중 한도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국 시장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규정상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서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했던 겁니다. 올해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 규모는 1,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90% 가까이가 메모리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신용 반대매매, 외국인의 규정상 매도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한 달 만에 지수가 28% 가까이 빠지는 급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일까요? JP모간은 이번 레버리지 청산 작업이 이미 75% 정도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 규모는 정점 당시 50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260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적정 수준으로 보는 180억 달러에 근접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 규모도 자기 자본 대비 5.5배 이상에서 4배 미만으로 줄어들며 디레버리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산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근 며칠은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고 지수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JP모간은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로 기본 시나리오 12,500 강세, 시나리오 15,000, 약세 시나리오 8,000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게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규제를 내놨지만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건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지수가 8.95% 급락했던 날에도 개인은 오히려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들이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반대로 지수가 반등한 날에는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며 차익 실현 움직임도 뚜렷했습니다. 매수 대기 자금과 신용, 예탁금 같은 기초 체력이 이미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는 종목 자체가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두 회사는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종목이 아니라 상품의 구조였습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방향만 맞으면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그 변동성 자체가 손익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초 자산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도 오르내림이 심했다면 레버리지 상품의 계좌는 그만큼 깎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곧 비용이 되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을 지켜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레버리지 ETF와 헤지펀드 포지션의 청산이 실제로 얼마나 더 진행되는지. 둘째, 반대 매매 금액이 다시 급증하는 날이 나오는지. 셋째, 지수 상승이 반도체 두 종목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전체로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입니다. 지수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신호들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부자발전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